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6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박수 안 쳐? 박수 치세요. 네, 오늘 2부에도 감사합니다. 밖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네요. 환호성을. 네, 오늘 2부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 근데 진짜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감기 안 걸리셨어요? 두 분? 아니 갑자기 추워져서 걸린 거예요? 아니면 불꽃 보러 갔다 왔어요? 네. 네, 아니, 혹시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걸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된 만한 일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운동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운동 너무 열심히 땀 쫙. 저 밖에서 하는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땀 빼고 나서 갑자기 또 따뜻한 데 들어가고 하면 땀 나고. 미쳤다, 네, 진짜 미쳤다. 감기 걸릴 수 있죠. 그럼요. 하여튼 환절기니까 지금. 네, 이때 감기가 제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첫 주제는 대구 희망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진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뤄졌다고 두 분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못 보셨어요? 네. 최근 2년 8개월 동안 무려 129명이 여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때 저희가 잠깐 언급했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새누리당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대구는. 네. 그런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주시하고 있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더 이 문제 지적하고 있다. 문제가 아니냐 이런 잠깐 언급했었는데 어차피 방송 힘이라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해주는 바람에 국민적 이슈가 되지 않았나. 대구 희망원이 어떤 곳인가요? 어떤 곳이에요? 일단 대구 희망원은 1958년이죠. 1958년 대구시가 노숙인 시설로 설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있는 불황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돌봄하는 보호소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현재 36년째 천주교 대구교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그 천주교 쪽으로 이제 이동한 거죠. 네네. 1980년부터 주체가 예, 옮겨왔고요. 대구 천주교 교회 유지재단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종교 단체가 복지시설 많이 운영하는데 그나마 천주교가 제일 잘한다라는 평을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서 참 안타깝네요. 역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제도보다. 뭐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 아이러니한데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친일에 앞장섰던 대구대 교구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구 천주교구는 1980년부터 이관이 됐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보위에 교구 신부 2명이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권의 색채를 좀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재 권력을 비호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챙겨받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반면에 전국 최우수 사회복지시설로 상을 듬뿍듬뿍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네. 재단을 이게 뭐 감시 같은 게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세 번째로 큰 복지시설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내부 직원이 쪽지를 통해서 내부 비리를 고발을 했고 그 이후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제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깥에서 먼저 밝혀져야 되는데 내부 비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29명이 사망한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이거 뭐 임금 착취도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보면 시간당 809.7원을 받는데요. 식당 노동자들이. 8,000원이 아니고 800원? 그냥 밥만 주고 일 시키는 거야 그냥. 그랬던 것이고 그것 말고도 그 급식비 횡령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장부상에는 소고기가 매주 나가고 돼 있는데 소고기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장부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빼돌리고 결국은 이게 뭐 지자체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단체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다 다른 데로 새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개인이 먹고 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한겨레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2012년 1월 3일부터 2013년 11월 1일 급식 전표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나나 6손을 샀는데 청구서에는 13박스, 사과 뭐 40박스로 청구가 돼 있거나 유구를 30kg 샀다고 했는데 계산은 40kg으로 청구를 했다든지 절김치는 135kg인데 계산은 180kg으로 청구돼 있어서 분석 결과 23개월간 121건의 식품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총 차액이 1억 743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매달 467만 원 정도가 공중분해 착복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삥땅 처먹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삥땅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 보면은 원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폭언은 뭐 일상적인 것이고요.
폭력 행위까지 서슴치 않게 벌어졌다고 하니까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 아니 근데 이게 일반 단체가 아니라 천주교회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근데 충분히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등잔 밑이 과거에 어두운 거죠. 부산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 상당한 문제 있었고, 뭐, 원생들을 아무 데서 막 죽여가지고 땅 파서 묶고 온 걸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뒤늦게 이제 터진 거였는데, 그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게 21세기에서도 또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뭐 규모로 따지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디 외곽 지역도 아니고 대구 광역시라는 굉장히 큰 지역에서 지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오창석 말처럼 그 독재 권력의 그늘 아래서 대형 복지 시설을 그냥 손쉽게 따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걸로 이제 권력의 어떤 그 서강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그거 잘못됐어요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겁이 나가지고 그때는 그랬고 그게 지금 나중에는 천주교라는 재단에 숨어버렸죠. 천주교 이름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뭐 종교 탄압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한 번은 권력 한 번은 종교 그늘 아래 숨어서 이런 비인간적인 작태를 저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집단 그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철학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개인의 지성보다 집단의 지성이 낫다고. 서로 쉬쉬한 거죠. 이게 2013년에 쪽지를 돌려서 내부 고발했다는데 지금에서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다시 주목을 받는다는 거는 3년 동안 묵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3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2년간 129명이 사망을 했고 2013년에 희망원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내용을 인터넷 메신저로 직원들에게 어떤 사람이 일제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희망원 측에서 쪽지 발송자를 추적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의문의 발송자 방법을 바꿔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야 여러 가지 시도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걸리지 않게 수신자만 적힌 우편 수백 통을 대구시 언론과 각종 기관 시민단체, 천주교 대구대 교구, 성당, 수녀원 등에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뭐 사회가 그러면은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희망원인데 제목은 희망이 좀 전혀 희망이 반대로 가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한 거냐면 2년 8개월간 129명 사망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형제복지원이 12년간 500여 명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 인원의 3년 동안 수용 인원 10% 10명 중 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수치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는 뭐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또 성적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한 분은 그렇게 또 증언을 했어요. 부원장 가사 도우미로 있었던 분인데 네. 네, 그분은 맞아요.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브레이즈하고 팬티만 입고 목욕시켜달라. 어머. 미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런 것도 저질렀다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짓인데. 이제 부원장 아들이 장애가 있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부원장의 권력으로서.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지금 증언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서 씨인데, 서 씨가 받았던 그 식모생활하는 월급이 4만 원이었다고. 월급이 4만 원. 4만 원 받고 설거지 청소 다 했다. 하루에 4만 원도 아니고. 사실 하루에 4만 원도 작은 거잖아요.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좀 충격적인 게 몇 개 있었는데, 약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약이 냉장 보관이면은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상온에 방치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가 가득 차서 약으로 다른 약으로 조금 남아있는 것만 상온에 놔두었다라고 해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막걸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마시려고. 그 뭐 새벽에 환자가 아파서 가동사를 요청해도 자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랬대요. 그리고 본인들이 칼퇴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저녁 약 복용 시간이 6시잖아요. 6시 먹을 때 줘야 되는데 칼퇴근 하려고 4시 반에 약을 복용을 시킨대요. 빈속에. 그리고 4시 반에 먹이고 바로 퇴근하고 동절기에는 조기 퇴근을 위해서 3시 반에 복용을 시킨대요. 그게 약 자체가 굉장히 강한 성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빈속에 먹으면 또 다른 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신경과 의사가 나와서 말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는 거죠. 편의상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어쨌든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운영 주체가 천주교 교구잖아요. 네. 운영 주체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 직원들도 다 물갈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부 고발이 직원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이 문제가 있는 거 누구보다 직원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도 알지만 이거를 어떻게 말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는 본인도 이제 이득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규모의 복지시설들이 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이런 문제가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일이 터지면 항상 전수조사 한다 그러거든. 근데 전수조사 하면 뭐 하냐고. 전수조사 합니다 하고 들어갔을 때는 다 자기들끼리 이제 뭐 말 맞추고. 말 맞추고 입 닫고 다 하거든. 네. 그러니까 상시 감시 시스템을 벌여놔야 되고 지자체 공무원들 다 있잖아요. 네. 이게
복지단체를 만든 공무원들 다 있다고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내 식구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감시 시스템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또 저는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의 폐해라고 느끼는데 이 희망복지원이 사실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직원들이 자기 퇴근하기 빨리 하려고 이런 짓 하는 거 보면은 직업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출근 퇴근하는 직장인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거고 그리고 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희망원 내부에서 서로 폭행을 해서 숨지는 사망 사고도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는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 중에는 빨간 약이 있는데 빨간 알약이 이제 클로로프로마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항정신성 약물인데 졸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우는 거예요, 그냥. 귀찮다 이거지 뭐.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이제 관리자의 편의를 너무 강조한 것이다. 졸린 상태로 돌아다닐 때 그 환자의 상태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빈속에 복용하게 만든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환자 그 원생 수를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또 희망원의 그 개인들이 아마 또 그 많이 후원해 준 사람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 뒤통수 맞은 거잖아. 그렇죠.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네, 미쳤으니까 맞아요. 그분들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그럼요. 느끼는 게 여기 형제복지원의 그 공무원들의 월급이 다른 그 요양시설의 복지 월급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희망원. 네, 희망원이. 그 사장급, 희망원의 원장급은 다른 똑같은 규모의 그 시설보다는 약 1,000만 원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받는 만큼 더 큰 처벌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충격적인 거는 결국은 이게 우리는 뭐 천주교를 믿었는데 배신당했던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에 대해서 네. 이건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주목받는다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월한 신체를 가진 것이 대중의 신화가 되고 거대 사업이 돼버린 시대에서 불완전한 장애를 가진 것은 감추어야만 하는 일이 됐다. 그것은 지배계층의 행복과 평온이라는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격리해서 돌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질병과 장애에 대해 눈을 감는 것과 같은 착각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를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격리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네. 차별적 용어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21세기 들어서는 인권이라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뭐 그런 거였는데 자 이런 정말 벌건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부 고발을 하신 분의 어떤 그분의 앞에 진로에 대해서도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내부 고발자를 잘 지켜주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외국 같은 경우는 담합행위나 이런 걸 했을 때 리니언시 제도라고 해서 그 내부 고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담합 과징금 자체를 뭐 그 고발한 사람한테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고발하신 분도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니언시라는 뜻이 관용이라는 뜻이고 천주교에서의 고해성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정부 당국이 나서야겠죠. 이 네, 문제에서.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된 뒤에 대구시가 11월 9일까지 희망원을 특별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뭐 14일에 국회에서는 이 대구 희망원 관련된 국정감사도 열린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129명의 죽음이 있기 전에 좀 그래야죠. 잘 알려져서 잘 됐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꼭 언론에 나오면 움직여. 네, 뭐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형제 복지원 사건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네. 또 공무원들의 면평, 복지부동. 아니 뭐 그 문제 있는 거 알아도 맞아요. 내가 계속 시끄럽게 하면 내 진급에 좀 그런 거예요. 내가 불이익 받고 이럴까봐 그냥 다 조용하게 넘어가는 거거든. 먼저 움직여야지.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유린 사건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나라벽이 광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서 화물연대까지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물연대는 왜 파업에 나선 걸까요? 그 전에 좀 밖에 계신 분 화물연대에서 오신 것 같은데? 예. 가만히 있어 와요. 흔들지 말고 안 보여. 가만히.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예. 국민 피해 성과주의 반대. 성과주의 반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운송노조에서 예, 오셨습니다.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설명해주세요. 일단 8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화물 운송 시장 발전 방안인데요. 얘들 참 제목은 잘죠. 발전 방안. 어? 그러니까 뭔가 발전하고 진짜 뭔가 좋은 반대하면 뜻으로. 발전을 조회하는 거. 그렇지. 그 발전 방안 내놨는데 노조가 반대? 빨갱이들 이런 거잖아. 네. 그리고 무슨 뭐 공공부문 개혁을 반대해? 제목 짓는 거는 4대 강도 녹색 성장 아니었습니까? 큰빛 이끼벌레만 성장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발표 방안을 보면은 국토부 물류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한다라고 이제 취지는 좋게 말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증차 규제를 풀어서 무한 증차를 가능하게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규제라는 얘기잖아. 이 규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건데 수급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화물차가 신규 낼 때 오케이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화물차가 있으면 조정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는 이게 규제이기 때문에 풀어져서 화물차를 새롭게 하고 싶으면 다 해라 이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다운되겠지. 그렇죠. 그럼 기업은 좋아. 지들끼리 경쟁해갖고 싸게 한다, 물류를 싸게 한다. 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기업은 좋은 거잖아. 그렇죠. 대신에 화물 운송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약에 개당 1,000원에 뭐 한 개 옮긴다 그러면 개당 600원, 500원, 400원 자꾸 떨어지겠지. 서로 출혈 경쟁되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뜻이군요. 예전에 그 김문수 전 도지사가 김부겸 의원이랑 그 대구에서 붙을 때 택시가 너무 많다고 감차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입제 유지라고 되는데 지입제는 뭔가요? 두 번째 지입제주인데 네. 지입제도 기업은 아주 좋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안가에서 뭐 화물을 운송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화물차 한 대 사.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원을 뽑아가지고 기사를 뽑아서 화물 운송 시키잖아. 그게 아니고 지입제는 화물차 네가 갖고 들어와야. 네가 갖고 우리 안가로 들어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는 물류 비용 안 나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대신에 기사는 이 화물차 큰 화물차는요 1억도 넘어요. 그거 자기 돈으로 사면 매달 할부 갚을 생각해봐. 중고도 한 5천 6천 해. 그러면 월급 받아갖고 혹은 뭐 돈 받아가지고 그거 다 한 달에 그 할부되면 땡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기업은 좋으니까 이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지입제 폐지하라 그러는데 이걸 지입제 유지하겠다잖아. 이게 무슨 화물 발전 개선 방안이야. 계속 이제 이 번호판을 소용한 운송업체가 물량이 없이도 지입 기사들로부터 이제 지입료를 받고 번호판만 돌려가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일반 화물의 평균 지입료는 월 19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화물의 94.5%가 지입 차량인데 21만 7천여 대가 지입료를 낸다고 하면 이를 액수로 환산을 했을 때 417억 1년이면 5천억이 넘는 돈을 지입 기사들 주머니에서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지입제를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무슨 가맹사업의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기사들 목을 죄가지고 자본가들 배불러주는 그런 거죠. 지금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그거예요. 거군요. 그게 발전 방안이라는 거야. 지금 뭐 비용 지금도 사실은 뭐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것 같은데 화물차 기사들만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류 자본들이 요구하는 거 지금보다 물류 비용을 더 아껴야 된다. 그걸 지금 하자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사실 기사들끼리 무한 경쟁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안전상에도 문제가 되거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대가 낮아지면은 한 번 갈 거 두 번 해야 되고 그럼. 더 훨씬 더 안전운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잠 덜 자야 되고 뭐 네,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건 너무 이 정부는 이렇게 노동자들 목재 가지고 자본가들한테 자꾸 돈을 밀어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자꾸 여기 따라가 조중동에서 또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발전 방안 했는데 노조가 반대한다고. 그 노조가 격렬하게 투쟁하는 모습만 화면으로 자료 화면을 보내주고. 사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겠는데 과연 경기 부양의 본질 목적은 무엇인가? 그럼 결국 일반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행 방안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기업을 가진 소수의 기득권자 또는 사용자만 잘 살지 일반 국민들이나 피용자들은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더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 부양의 본질과 목적에 위배되는 거죠. 지금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화물차 운전자들이 돈 상당히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억대 연봉이에요. 네. 본인들의 그 직업에 자부심도 있어, 프라이드도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으로도 천시해요. 운전에 3D라고 하고. 3D라 그러고. 그리고 사실은 돈벌이도 안 돼. 그렇죠. 이런 걸 사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자빠졌으니까 지금 고용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화물연대 파업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 그랬어요.
네가 국민 마음을 어떻게 알아? 어디 국민? 어디 국민? 그러면서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악화된 물류 상황을 오히려 화물연대가 악용하고 있다라고. 그냥 이거 네.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나쁘게 선전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건 본인들이면서 그렇죠. 참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정부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파업, 뭐 억대 연봉, 귀정 노조 이따고 소리 하고 자빠졌잖아. 그 현대차 노조 최근 책을 읽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자기가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사내에 뒀다고 했다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관리를 잘 해야지. 근데 사실은 억대 연봉 귀정 노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회사가 정말 그 뛰어난 뭐 디자이너나 경영자가 있어서 또 돌아가는 게 있지만 결국은 그 밑에서 노동자들이 그걸 정말 부품 하나를 조립하고 관리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자동차라는 완제품이 나오지 않잖아요. 난 노동자를 귀족이라 부르는 집단은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땀 흘리는 사람이 아니, 귀족이지? 그분들이 귀족이면 본인들은 뭐야? 황제야? 설령인. 아 그리고 걔네들 지금 논리도 웃긴 게 좋다. 그건 1억 가까이 받는 뭐 현대자동차 귀족 노조 치자고. 그러면 이 돈 적게 받는 화물연대 노조들은 우대해줘야지. 그렇죠. 근데 모든 노조를 지금 다 비판하고 국민이 용납치 않을 건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앞뒤 맞는 말이냐고 그러면. 화물연대 그 운전자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 요렇게 협상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등치시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제 뭐 투쟁하고 지금 뭐 화물연대에서 물류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 사실 어쨌든 뭐 며칠간은 마비될 거 아니에요 물류시장이. 네네. 그걸 또 노동자 책임을 돌리겠지. 어? 그러면 어떻게 운송 차질 빚고 몇억 원의 손실이 나오고. 그걸 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집에서 하중을 도배할 거고 그럼 또 안타깝게 국민들이 또 노동자들 속아시 할 거란 말이야.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잘못된 정책에 있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오피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오피스 하는 사람들끼리 손잡고 나아가야지. 그리고 저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철도 파업 하잖아. 그러면 우리 조금 불편한 건 우리가 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운동이 이번에 전개됐었죠. 했나요? 네, 실제로 우리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벽보 같은 게 붙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근데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한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약자하고 소외되고 그러기 때문에 투쟁하는 거야.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좀 알아봐 달라고. 그리고 다시 투쟁하는 거고. 그런데 무슨 씨 정권 잡고 있는 당대표가 다시 투쟁하고 쳐자빠졌으니 잘하는 짓이다.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그걸 이상하게 규정을 하려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를 먼저 들어보는 게 그쵸. 순리죠.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정부 역시 정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무작정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이분들이 뭐 지금 오부본 말처럼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청정구역 청취자들 분들은 당연히 화물연대나 철도 파업 지지해 줄 것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대차 노조가 그렇게 앞서가가지고 투쟁도 하고 임금 협상 투쟁도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임금이 올라간 거 그쵸.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뭔가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럼요. 건데 또 그거를 우리 같은 똑같은 위치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지예요. 노동자와 노동자 간에 노노가 이간질에서 있으면. 싸우게 하는 거.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다 억대 연봉 받고 잘 살면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쵸. 다 같이 잘 살면 좋을 텐데 참. 네, 어쨌든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좀 우리부터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6살난 그 입양한 딸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 사체를 훼손하기까지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난달이었죠. 29일 입양한 6살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고 파리채로 때린 후에 무려 17시간 동안 투명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서 방치했다가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거는 이 아이의 양부모와 동거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포천의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서 시신을 불태우고 훼손하고 안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2년 전에 친어머니로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입양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를 축제에 데려갔다가 잃어버렸다고 친모에게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잃어버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잃어버렸다 구라치고 한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한번 그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아동 학대 문제로 그 아동이 죽은 일들이 최근에 꽤 많았지 않습니까? 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기묘한 동거야. 여기도 지금 동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모가 있는데 20살짜리 어떤 사람이 같이 동거하는 이상한 그죠? 그리고 그 20살짜리 여성도 아이가 학대당할 때 같이 동참했고 또 아이가 죽었을 때
그걸 모른 척하고 또 사체 유기했을 때도 같이 가서 뭐 불에 태우고 뭐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규명한 건데 이 전의 사건도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그 안에서 아동 학대가 돼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이 동거한 사람들이 다 입국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이랬어요. 이거는 저는 사회적으로 한번 파볼 필요가 있다. 왜 꼭 이렇게 기묘한 동거 일어났을 때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다들 여기 아동학대에 동참하고 나중엔 다 입을 맞추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심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여기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입양했잖아요. 네. 입양해서 결국은 죽인 건데 우리가 보통 입양한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입양 절차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엄청 까다로워요. 생각했거든요. 이게 법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입양할 때 굉장히 서류를 한 20가지 떼야 돼. 그러면서 입양 기관에서 법원이 봅니다. 입양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 이 사람이. 그래서 양부모 전가 기록도 한번 보고요. 지금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불행한 의지가 있는지. 경제력이 없으면 애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가서 뭐 굶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서류 다 봐요. 문제 있나 없나 싹 보고. 그리고 단계도 상당히 한 4단계, 5단계 거쳐. 그래서 그 기관에서 입양하는 건 문제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터져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건 기관 입양이 아니고요. 사적 입양이요. 개인 입양. 그러니까 친부, 친모가 오케이 해가지고 양부한테 간 거야. 그러면 조금 그냥 뭐 별로 아무것도 안 봐요. 안 봐.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이 아이 죽인 양부가 전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과 10범의 그렇죠?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전과가 있었어. 그럼에도 또 그 수입이 일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탁 됐거든. 이것은 친부가 이 양부한테 애를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법원에서 다른 거 안 보고 오케이 해 하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기간 입양만큼 아니래도 어느 정도는 단계를 거쳐서 서류 같은 걸 볼 필요가 있다. 아니 정말 아무한테 막 가면 어떡해. 그렇죠. 친부나 친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애를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구든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세요 하면 양부가 네. 잘 봐줄게 하겠지. 그 앞에서 뭐 학대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살펴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믿고 맡긴 거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조금 개입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글쎄요. 그냥 이런 개인 간 입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분명히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을 것이다. 학대 같은 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입양 절차가 너무 부모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마치 이건 거래처럼 느껴졌어요, 순간적으로. 부모가 오케이 하면은. 아이의 양부모한테는. 의사에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아이의 의사나 이런 심리적인 안정 상태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부모가 마치 어떤 물건을 거래하듯이 부모가 오케이를 하면 양부모한테 넘겨주는 이런 상황은 아이한테도 좋지 않고 입양 제도 자체에도 엄청난 허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도 입양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됐을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참 부모들의 무책임함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능력 없고 사실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애를 키워갖고 이런 일이 터졌는데 그러니까요. 그 기간 입양은요 의무적으로 분기에 한 번, 1년에 4번 그 공무원들 혹은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게 돼 있어요. 불시에 네. 잘 키우고 있나, 학대는 없나. 근데 그 이 민간 입양은 그런 게 없어. 나는 이것만 지켜줘도 그러네요. 불시에 방문해갖고 예를 들어 애 옷 벗겨보면 알잖아요. 바로 알죠. 또 인터뷰 해보면 알잖아. 네. 아기한테 혹시 뭐 밥은 제때 나오냐, 밥은 주니 뭐 혹시 양부가 구타는 없냐,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딱 나오면 바로 그냥 기관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이것만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기적인 치료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렇게 학대당한 아이들을 그림을 그려보게 하면 그 심리 상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예전에 그 영화 최근에 그 모시 중환대 그 영화 뭐죠? 곡성. 곡성에도 보면은 그 성폭행을 당한 그 딸이 그림 일기에 보면 자기가 성폭행 당했던 그런 그림 같은 걸 상징하는 그림들을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도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면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쉽게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심리 검사를. 네, 심리 검사를 해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되지 이거는 않을까. 어렸을 때 아동학대를 받으면요. 커서까지 영향을 미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사실 심각한 거는 이렇게 아동학대를 받은 친구들이 커서 또 아동학대를 합니다. 그게 참 큰 문제거든요. 맞아요. 유영철 이런 애들도 아동학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범죄의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입양 관련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어떤 안전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하나는 입양 네. 생각이 있어요? 저요? 네. 저는 뭐 부부간에 합의가 된다면 네, 입양을 할 수 있죠. 자, 그 남편이 원해. 넌 어때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어린 애기를 데려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어린애기? 네. 좀 큰 아이는 내가 부모가 아닌 거를 그 아이도 알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서로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입양한 아이가 아니고 넌 내 친아이라고 생각해 쭉 네. 키우겠다. 네. 근데 그게 좋지 않다더라고 요즘에. 왜요? 그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받은 충격이 엄청나다고. 그래서 미리부터 네. 너는 엄마가 가슴으로 난 아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아,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예전에 차인표 신나라 부부가 네, 나왔을 네. 때 그 이 작가님 말씀하셨던 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입양을 했을 때 가슴으로 난 아이라고. 우리는 가족이란 게 중요한 거지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그 친구들도 10살 정도였는데 그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정말 사랑하면서 지내더라고요. 가족끼리. 그 차인표 신혜라 부부 특히 차인표 씨는 깔 게 없어. 그러게요. 연기 빼고는 깔 게 없어. 아니, 그럼 이 작가님은 이게 입양하실 수 있어요? 저요? 입양하실 생각 안 있어요? 합니다. 안 해요? 왜요? 저는 그 정말 사랑을 듬뿍 줘서 키울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제일이한테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 욕 먹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도 잘 안 하는데 입양했다가 자기 잘 안 해주는 걸 보이면 좀 입양했으니까 저렇게 맞아, 한다. 맞아. 괜히 욕 먹. 괜히 의문의 일패를 할 수가 있는 뭔가 거야. 갑자기 제율이 또 불쌍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정구역을 들은 팬분이 나도 못할 것 같아. 그 기차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기차, 근데 제율이. 진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차 좋아하는 내가 안 사줬다 했잖아. 내 돈인데 왜 사줘 이래가지고. 그 너무 정말 청취자분들이 부모님보다 낫네요. 그분이 그거 그 듣고 청취자분께 입양을 보내요. 그러니까 제율을 제율 더 가고 사랑을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기차를 또 안 가로 보내주셨더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요즘 그래서 제일이가 뿌뿌 하면서 아니, 그렇게 잘 노는 거 보면 미안하지 않아요? 안 사줬던 게? 아니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걔 이틀 가요 이틀. 이틀 가면 거들떠 안 봅니다. 실증이 잘 냅니까? 딱 이틀이야. 새로운 아빠랑 장난감 못 비슷하네요. 아빠도 여자 실증 잘 내잖아요. 그래요. 뿌뿌. 네, 뿌뿌. 아, 귀엽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제 주말에 네. 장난감 막 파는 그런 전문점 있잖아요. 엄청 큰. 토이저러스 이런데. 뭐 토이는 이런데. 그런데 제가 그 청취자 선물을 받고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한번 사주겠다. 큰맘 먹고 갔습니까? 토요일에 갔어요. 네. 갔는데 공룡을 잡더라고. 내가 봤을 때 한 15,000원 정도. 딱 105,000원 했습니까? 아니 딱 잡았고 그 정도야 내가 사주지. 딱 잡았는데 다른 공룡을 보더니 그걸 버리고 다른 공룡을 집더라고. 56,000원이야. 공룡 한 마리에. 아니, 뭐, 실제 막 공룡. 아니야. 그냥 실제 비닐을 착용했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 메이커는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거래요. 그 어른들도 막 수집한대 그거를. 그걸 딱 고르래서 내가 더 큰 공룡을 주면서 싼 거. 더 큰 공룡을 주면서 그 용가리 인형 이런 거 준 거 아니에요? 제일아 이거 똑같은 공룡이란다. 좋지 않게 되니까 와 그거 거들떠도 안 봐. 이게 비싼 거 날아가지고 꼭 안고 있더라고. 진짜요? 짜증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줬습니다. 56,000원짜리 공룡 사줬는데. 예. 볼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진짜 볼 줄 알아가지고. 근데 이제 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제일이 옷 사준다고 갔어. 근데 거기 보면 여자의 이쁜 여자의 꼬마의 5명을 이렇게 찍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델로 입혀놨어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입으면 이렇게 돼요 이러는 거. 내가 농담으로 제일아이 5명 중에 누가 제일 이뻐 이렇게 딱 누가 제일 좋아했거든. 한 명 딱 찍더라고. 스타일이 있네. 제일 이쁜 애를. 그래서 야 역시 너는 날 닮았어 이랬더니 옆으로 가면서 5명을 다 찍어. 이 DNA는 속일 수가 없어. 정말 뛰는 아빠 너는 위에 1일, 나는 이틀 뒤에서 너는 3일, 이틀 뒤에 넌 7일, 이렇게. 대단한 놈이다 생각이 들면서. 아, 참 대단하네요. 아빠의 유전자를 그냥 쏙 빼닮았네. 어쨌든 토마스 보내주신 저희가 뽀뽀하고 잘 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참 마음 따뜻한 청취자분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분이 저랑 동갑이신데 아니 결혼 안 하셨대요. 정말요? 그래요? 독거총각인데 자식 없는 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그러면서 보내줬어. 감사합니다. 좀 배우세요. 네,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가족이라는 거에 대한 규정이 좀 우리 세대 좀 많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 프랑스는 이제 동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뭐 어떤 몇 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같이 이제 남자들끼리 사는 걸 이게 가족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또 분쟁이 나오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양한 것. 예전에 전통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 중심으로 네. 딱 우리 가족만 이게 가족으로 인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함께 모여 살고 정을 나눈 사람들은 다 가족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입양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 아동 그 수출국으로 오명을 뒤집어 썼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제는 우리도 먹고 살만하잖아. 그래서 그 국내에서 입양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문제점들은 계속 개선하고 보완해야죠. 아까 기간 입양 굉장히 어려워졌다 했잖아. 옛날에는 기간 입양도 쉬웠거든. 근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그러지 말자라고 단계를 만드는 거 아니야. 검증 절차를. 네. 이제 이 민간 입양도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앞으로는 제도를 좀 보완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주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재단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 천안함 침몰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천안함 재단이 설립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유가족들이 지금 재단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이제 국정감사 당시 이제 김혜영 의원, 네. 부산 연제구에 김혜영 의원이 이제 말을 했고, 김혜영 의원은 이제 강동기 보좌관한테 직접 자료를 받아서 야, 써먹을 때가 있네. 아창서. 맞습니다. 웬일이야. 오늘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왔구나. 네,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일단 2015년 6월입니다. 작년이죠, 벌써. 유족회 회장인 박병규 씨가 천안함 재단의 회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가보훈처, 해군에 각각 제출을 했고요. 이 유족회가 천안함 재단이 피폐해지고 있고 그 의미가 변질됐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면 이사장의 개인 저서를 재단의 경비 2천만 원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미친놈들이구만. 아니 그걸 왜 재단 돈으로 사?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군부대 등에 기증을 했다가 유족의 반발로 다시 반환을 했고요. 이런 건가? 이 작가 책을 EJ 조합에서 한 2,000원씩 사는 거야. 그러니까요. 순위 올려놓고. 뿌려 무료로. 그리고 또 이거 참 말도 안 되는데, 이사장과 이사진 등은 두 쪽 난 천안함이 내려다 보이는 이함대 체력단련장 골프장에서 해군 측의 준회원 자격 부여로 골프를 즐겼다. 그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망자를 완전히 유린하는 거죠. 그럼 약간 개념이 없네요. 개념이 없지. 무개념. 그리고 모 방송국 사장의 퇴임을 축하하며, 이건 KBS 김인주 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단의 경비로 10돈짜리 황금 열쇠 297만 원 시가라고 하는데요. 선물했다고 합니다. 지돈 아니라고 막 부렸구만. 왜 방송국 사장한테 천안함 재단에 돈을 쓰냐. 야, 천안함 재단 일단 어떻게 모였냐면요. 천안함이 일어나고 우리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준 거 아니야. 네네. 그렇죠. 그 돈을 만들어준 거든. 나는 그렇죠. 그 돈 가지고 재단 만든 것도 이해가 안 가. 국민들이 성금을 만들어줬으면 그 돈 가지고 유족들에게 저는 전달해야지. 네, 나눠주는 유족의 위로금으로 줘야죠. 유족들에게 나눠주거나 혹은 부상자들을 치료비를 쓰거나 네. 위로금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재단을 만들어가고 지들끼리 쏙닥쏙닥 해갖고 나눠 처먹어. 눈먼 돈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사장은 군부대 특강에서 재단의 경비로 출장 일비, 그다음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군부대 특강비는 또 따로 받았다고. 이사장은 부대에서 따로 특강료를 지급받았는데 한 100에서 200만 원씩 위로금을 또 따로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재단의 이사장이, 이게 또 가관인데, 유족 회장에게 재단의 돈이 유족의 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럼 유족의 돈이지 누구 돈입니까? 그리고 이사장의 사퇴를 계속 요구를 했었죠. 이것 때문에 또 보훈처는 재단 설립 후 5년 동안 단 한 차례 감사도 실시를 이게 유족들이 하지도 계속 않았다고 감사를 요구한 거예요. 천안함 재단 만들어놓고 이상하다. 뭐 도대체 뭘 하냐. 사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사장 책이나 사고 그렇죠.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비에서 돈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뭐 이 일을 뭘 하냔 말이야. 니네들이 천안함을 위해서 혹은 천안함 유족들을 위해서. 그래 감사를 보훈처에서 해야 되는데 보훈처는 안 하고 있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자빠졌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재단 직원만 배불린 거죠. 사실 이게 국민 성금이 그 당시 400억 원이 모였다고 하는데 250억은 유가족한테 갔고 네. 남은 150억으로 재단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재단은 진짜 대체 왜 만든 건지 모르겠네요. 이해할 수 없죠. 진짜로. 왜 만든 150억을 자기네들끼리 논아 먹는 거죠, 그냥. 사실 150억 그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도 쏠쏠하거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지금 뱉어들고 있는 것인데 저는 유족들이 지금 해체를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그 돈 안 줘도 된다 이거야. 오히려 공익 사업에 써라. 지금처럼 천안 재단 만들어 놓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왜 만드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이 집단을 차라리 해체하라. 저는 아주 맞다고 봐요. 그 유족들은 지금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이 천안함 재단 임원들이 이함대 해군 골프장 앞에서 골프 쳤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박래범 천안함 재단 사무총장이 재단 임원들이 같이 가는 건 1년에 한 번 간다. 그리고 이함대에 있는 골프장 때문에 천안함이 그렇게 사고가 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사고방식도 얘기를 문제가 했다고 있잖아. 합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일대 미친 거나 아니야. 그러니까요. 미치지 않고. 아니 누가 골프 치다가 사고 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 그걸 비판한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이럴 거면은 좀 해군 장병들한테 부식이라도 옷이라도 좀 제대로 똑바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천안함 있을 때 이제 천안함에 저도 알고 있는 하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전탄병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그 전참실 레이더실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700원짜리 전보기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어머. 그런 걸로 좀 바꾸라고 150원 가지고 만들 거면은. 자기들 그걸로 밥 써먹고 골프 치고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신식 군대를 적어도 2함대는요. 저희 해군의 모토가 3개로 나뉘는데 1함대는 심해가 너무 깊기 때문에 무조건 목표는 잠수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섬이 없어서 잠수함 말고는 시야로 다 보입니다. 레이더로. 그 3함대라고 하는 남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어선을 위장한 북한의 간첩 감시, 이제 중국 어선의 미립국 이런 걸 막는 거고 2함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인 6.25 전쟁 이후에 국지 전쟁이 실제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네. 가장 군비 확충이 시급하고 안보가 시급하고 국방력이 가장 확충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대로 된 보급이나 이런 물자들이 순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평해전 이후에 출항했었던 윤영하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함이 다 고장이 나서 제트 기류로 보통은 이제 프로펠러로 앞으로 가는데 그건 이제 제트 기류로 싹 쏴서 가는 건데 이게 똑바로 안 간대요. 똑바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휘어서 누가 간대요. 해쳐온 거지 뭐. 네. 누가 납품 비리를 한 거예요. 부품을 유조해서. 그런데 써야지. 지금 엉뚱한데 골프장 갔다가 뭐 골프장 가서 뭐 상관없다라는 얘기는 하고 앉아 있으니 미치는 거죠. 유가족 이게 입장에서. 또 퇴임 선물 아까 한금에서 줬다 했잖아요. 김민규 사장한테. KBS 네. 김민규. 김민구 사장이 이명박 정권 때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또 천하면 이명박 정권에 일어났고 네. 김민구 사장이 또 이명박을 위해서 충성을 바쳤잖아. 최선을 다했죠. 이 사람은 퇴임하고 어디로 갔냐? 천안함 재단 공원으로 갔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해체해다 말이 나오는 거지. 아니 방송사 사장이 여기 재단 가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 재단이 이해가 왜 재단이 만들어졌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돈 150억 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 그리고 난 이게 유족들이 원했을까 과연 처음에 재단 만든다 그랬을 때. 그렇죠. 답답합니다. 누가 150억을 이렇게 쓰라고 용인해 줍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천안함 재단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해체해달라고 탄원까지 내고 있는 게 아닐까 오죽하면 싶은데 참 사실 천안함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죠. 정권이 교체되면 이제 그 진실도 같이 밝혀야 할 것 같은데 참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재단이 정말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가 그 재산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네요. 이번 정권도 재단이고 그 정권도 재단이고. 공익재단이나 이런 거 사실은 좋은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요즘 하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하도 이러니까 다 누가 뭐 재단한다 그러면 일단 상황이 보게 만들었어. 나쁘게. 맞아요. 좋은 것도 이제 이상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좋은 취지인데도. 답답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이제 2부의 메인 코너죠. 박누리의 누리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2부의 메인 코너. 청정구역의 메인 코너죠. 박누리의 누리과정 시간인데, 오늘 누리과정의 주제는 열정페이.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열정페이. 열정페이를 주제로. 그 만화 봤어요? 요즘 그 양철북인가? 아무튼 그 직장인들의 생활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뭔가 직장인들 그런 회사에 대한 불만을 다 드러낸 그런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 열정페이는 너나 하고 나는 페이 열정이다. 입금된 만큼의 노력. 당연한 거지. 아주 사실 우리가 그 영화 배우들 외국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고 몸무게를 갑자기 뭐 20kg 쪘다가 30kg 뺐다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잖아. 입금되면 다 해요. 나한테 입금 시켜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 배우들의 입금 전과 입금 후. 그럼 그럼요. 하지. 왜 못해? 입금되면 하지. 무조건 나오죠. 안 해주니까 못하는 거죠. 입금되면 바로 합니다. 오창선 키도 키울 줄 몰라. 입금만 해주면. 우리 오평당원은 열정페이 받아보셨어요? 저는 저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뭐 방송국에서 열정페이. 농담이고 저는 호주에 있을 때 네. 호주에 있을 때 돈 많이 벌었다면서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제가 여긴 지명을 까겠습니다. 호주 캔버라에 시즐 벤토라는 일식집이 있어요. 여기 사장님이 한국인인데 네. 호주 캔버라 주정부 같은 경우는 법정 시급이 한 20불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 한 2만 원 넘죠. 근데 저는 10불 받았습니다. 10불 받고 임금 착취당하는데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UC라고 하는 캔버라 대학교 안에 매점에서 일해요. 예, 커피도 뽑고 주문도 받고 하는 캐셔 역할을 하는데 3월이었어요. 2010년 3월에 374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10시간씩 해도 310시간이죠. 네. 하루 14시간씩 한 번도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한 거죠. 열정페이가 아니고 좀 착취에 가혹한 노동 조건에
그래서 제가 결국 한 70일 일하다가 자고 일어나면 쌍코피가 터져서 이제 나왔는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그거죠. 착취 열정페이죠. 열정페이. 그래도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받았겠네요. 저 90일 동안 700만 원 벌었죠. 많이 벌었네. 네. 많이 벌었네요. 많이 벌었죠. 그 돈 네. 어디 갔어요? 그 돈이 아침에 일어나서 티본 스테이크 먹고 PC방 가고 여자친구 부르고 호주로. 불러가지고 리조트나 가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여자친구랑 막 휴양지에서 만나고. 만나고. 거기서. 그래봐야 뭐 다 헤어질 걸. 네, 그쵸. 다 헤어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결혼했대고 네.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한의사랑. 축하드립니다. 한의사 계신. 뭐, 이 정도는 탁월한 선택하셨네. 그러니까요. 즐길 거는 이제 그러니까. 오창석과 그 친구 즐기고. 방송 듣는 거 아니겠죠? 똥차버리니까 미안하네. 벤츠 왔네. 그러니까요. 너무 진실되게 얘기했네요. 허구됩니다. 허구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이제 국회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뭐 이러면서 신종 열정페이의温상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10분씩 일찍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근무 시간 기록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는 일명 그런 꺾기를 통해서 일을 더하고도 임금을 적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연차휴가나 뭐 연차 수당 이런 것도 제공을 하지 않고 연장 근로 가산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제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져야 하는 휴게 시간도 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애슐리가 어떤 회사예요? 이랜드 계열사죠? 패밀리 레스토랑. 네. 패밀리 레스토랑. 제가 이제 빕스에서 일했거든요. 빕스에서도 이렇게 일했어요? 근데 빕스에서는 사실 여기 좀 신기한 게 전 빕스에서는 굉장히 잘 지켜졌습니다. CJ 용어하는 건 아닌데 빕스에서는 점심시간 주고 4시간마다 30분씩 쉬게 해주고. 예, 그렇게 해줬었어요. 점심도 그냥 막 먹이는 게 아니라 점심을 담당하는 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점심 메뉴만 만들어준 아줌마가. 근데 요즘에 이렇게 빕스도 요즘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충격적이네요. 이거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빕스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모르죠. 이랜드 뭐 관련해서도 그렇고 나머지 뭐 다른 외식 업체 전체에 대해서도 좀 감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게 애슐리 한 작태를 보니까 야, 어쨌든 대기업 계열사잖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생 그 돈 얼마 받는다고 그 돈 아끼려고 그 돈 안 주려고 옹졸하다. 꼼수를 온갖 꼼수를 쓴 거 아니야. 15분 단위. 야, 이런 짓을 할 수 뭐야. 있을까? 그냥 부끄럽네요. 이 친구들 6,030원 받습니다. 15분 단위로 꺾으면은 뭐 1,000원 한 깎아보겠다고 이거 아닙니까, 지금. 참,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르바이트생 이런 데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어린 친구들 그렇죠. 거잖아요. 대학생들 그렇죠. 뭐 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이죠. 있을 수 네. 있고. 사회 첫 발디뎌가지고 이런 부당함부터 겪으면 이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느끼겠지. 그렇죠. 뭐 새누리당 의원들 뭐 헬조선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사회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부조리 부당함을 사회가 겪어. 헬인데 어떻게? 이게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게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야, 일자리 뭐 하기 싫어 그러면 네 말고라도 할 사람 많아.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이게 사실 호주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요. 호주에 한국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너 아니어도 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일어난다는 건 정말 인권도 땅에 떨어졌다는 거고 사람의 양심도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정말 근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게 그 현장 실습 나간 대학생들도 이게 사실 대학생 현장 실습 운영 규정에 실습 지원비 지급이 원칙으로 지금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최저 임금의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현장 실습에 참여한 대학생 중에 26%만 실습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열정페이인 거죠. 노동 착취인 거죠. 70% 떼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네. 좀 이건 기업과 대학이 함께 공모를 해서 벌인 일입니다.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일본을 좀 닮을 필요가 있다. 네. 아르바이트에 대한 거는 사실 일본은 그 뭐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아르바이트비가 높잖아요. 네. 네. 이건 뭐 최저임금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제가 900엔 1,000원 받았으니까 시간당 그 한 10년 전인데도 그랬으니까 뭐 또 딱딱 지켜줘요. 이것처럼 뭐 15분 꺾기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딱 타임 카드 적어가지고 아니면 그 타임 카드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들어갈 때 기계로. 나올 때 기계로. 그걸로 하면 그냥 다 계산되는 거야. 그런데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참 더 하다가 이럴 수도 있겠다. 야, 손님 수대로 돈을 줘.
야, 오늘 손님 없었으니까. 매출 대비. 아, 너네 일 많이 안 했지? 일 이러면서. 많이 안 했지? 뭐, 3시간 있으면 뭐, 손님 하나도 없었는데, 돈 받지 마. 이럴지 않을까. 아, 그러고 보면 제가 예전에 빕스에 있을 때 손님이 너무 없으면 조기 퇴근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건 그쵸, 조기 퇴근은 대놓고 차라리 얘기하는 건 낫네요. 정당한 건데 다 하고 나서 갑자기 꺾기 하면 정말 어이없는 거죠. 충분히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좀 반면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이런 유명 기업들 인턴 평균 월급이 약 6,800달러, 우리 돈으로 77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좀 연봉으로 치면 1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아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몰라? 그러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이 임금을 줘야지. 자기야. 우리 사실은 이 방송에서 박누리가 이 일을 열심히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금은 오창석이 똑같이 갖고 가잖아. 요즘 야만 했는데 야도 안 해요, 요즘. 이런 거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동일 노동이지만은 우리 연대해야 한다고 아까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 다닌다고 생각하고 다니세요, 여기 그냥. 그럼요. 네. 페이스북보다 좋아 사실은. 네, 구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잖아요. 예.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요. 아, 참. 여기서도 이 페이스북, 구글, MS 이런 데서도 높은 급여는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에 따른 당연한 혜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난 당연한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 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 출연료를 저한테 좀 밀어주실 좀 생각 없어요? 밀어드릴까요? 네. 조금 생각해 좀 보겠습니다. 몰래 한번. 예. 네. 밀어진 게 잡히면 여러분 후원은 제 계좌로, 제 개인 계좌로.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그쵸. 이게 좀 잘못된 장인 정신의 문화가 있지 않을까. 과거에. 약간 이상봉 디자이너. 이상훈 장인 그렇죠. 그런 거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뭐 어디 가서 일하라 그러면 청소부터 시키고 막. 청소부터 시키고 야 오히려 내가 줘야 되는 거야. 아, 네가 오히려 날 줘야 되는 거야. 맞아. 기술배우니까 맞아. 뭐 그런 거잖아요. 약간 꼰대? 그래도 요즘 애들은 뭐 이런 어려운 일 안 한다 그런다고 뭐 그러면서 그거 완전 옛날 사고방식이거든. 근데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이어져 가지고 네. 그 이상봉 씨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본인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자기도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론 이상봉 씨가 사과하고 했지만은 아직도 여러분 한번 미용실에 가봐요. 단골 미용실. 맞아요. 저도 그거 느꼈어요. 소위 그 친구들 100만 원도 못 받고 못 받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까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어시스턴트 보조. 맞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기술 배우러 왔으니까 당연히 적은 돈 받고 일해 이거야. 근데 일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 열정페이 착취야. 그럼 되나? 최소한의 그 기본권이 지켜져야 된다. 네. 그럼요. 근데 정말 열정페이를 너무나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서 사실 우리 청년들이 더 살기 힘든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대한 언론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한 언론계도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EJ 아닙니다. EJ는 아니고 안 가는 뭐 행복하지. 여기는 정말 구글입니다. 안 가는 구글 뺨치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손님이 없으면 페이를 지급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한 달에 50도 못 받아가. 맨날 손님이 없거든. 요 대목에서 갑자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이나 또는 민주당의 당명을 띠고 있는 지자체나 모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재능 기부란 단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당연하게 알아요. 재능 기부란 단어를. 재능 기부는 내가 원해서 돈을 받고 나서 내가 다른 데 기부하면 할지 몰라도 일단은 그 사람을 불렀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재능 기부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와서 뭐 함께 놀자라든 이런 미명하에 그 사람의 그 시간과 노동과 압축된 그 고민을 공짜로 얻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아까 전에 제가 일부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뭐 더민주 행사 때도 돈도 안 받고 갔다. 그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내 차비 들고 갔다. 근데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야. 처음부터 이 작가님 뭐 그래서 그래 괜찮아 나는 좋으니까 내가 좋아서 간 건데 내가 이 말 하기 전에 너무나 당연히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난 두 군데 그쵸, 행사를 그게 문제인 거죠. 한 두 군데 그렇게 행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떤 한 행사는 진짜 뭐 무대고 뭐고 내 돈으로 다 했어. 그런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한 케이스 하나 있었고 또 한 케이스도 당연히 뭐 그런 게 있었고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행사를 얼마 줄 거냐고 깜짝 놀래. 헉? 행사 드려야 돼요? 이러더라고. 이런 장난치나.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하다가 그러면 10만 원도 좋으니까 일단 책정하라고. 그거부터 시작하라고. 기본 교통비라도. 그럼요. 그래서 40만 원 받았어요. 그래도 2시간 행사. 참. 하여튼 뭐 그랬는데 적게 받았네 그래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인정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무형의 가치를 잘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 사회를 보신다거나 또 얘기해서 토크쇼를 한다는 것도 굉장한 그 재능이거든요.
능력이기도 하고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안을 들었을 때 대답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의 고찰과 읽었던 지식과 책과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소중한 무형의 자산인데 이걸 그냥 입으로 내뱉으니까 이게 다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아이폰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니면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더 추구 없는 거 해줄까요? 이거 진보 단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행사를 이제 우려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얘기했죠. 뭐 무대 설치하고 조명하고 이렇게 해갖고 한 2천만 원 정도 다 잡아가지고 그런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럼 못한다. 우리 직원들도 다 있고 다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또 외주도 불러야 되고 그렇죠. 이 돈 갖고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단체 얼마에 다른 외주 준 줄 알아요? 4천만 원 줬어. 그 짓을 하고 있어. 왜? 이 2천 갖고 한 달 내가 아무 데도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4천 더블 줬어. 이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몰랐겠지 본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의제이는 이의제도 마찬가지고 청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손님 외부에서 오시면 저희가 현역 정치인 말고 다른 분들은 20만씩 드립니다. 출연료. 근데 저도 다른 팟캐 많이 가봤잖아요. 이렇게 주는 데 없어요. 내가 짜증나고 20만씩 착착해서 드리는 거야. 사실 이거는 사실 종편도요. 한번 나가면 10만 원밖에 안 줘. 그건 물론 30분 넘어가면 조금 더 주지만 근데 어쨌든 팟캐는 한 번 나오면 우리는 그냥 내가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20만씩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왜냐면 내가 열정페이 싫다 말해놓고는 우리한테 온 사람 안 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멋집니다. 나 멋있는 사람이라니까. 말보다 행동이 앞서네. 아프리카계 간디. 그러니까요. 진짜 진보를 외치면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분들도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딱 대비되죠. 새누리당은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합니다. 지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행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새누리 쪽이야. 근데 물론 새누리가 돈이 많이 그렇지라고 하지만 돈면주도 돈 많아요. 그쵸. 당이 많이 있어요, 돈. 근데 쓸데없는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다른 뭐 야권에서 운영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 무료 콘서트 이런 거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또 재단도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말하면서 똑같이 착취하는 거 문제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방송국 있잖아. 네. 방송국에서 맨날 시사 고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런 노동 착취가 문제다. 뭐 대기업에서 알바비를 제대로 안 준다. 막 사회 고발하고 그런 방송을 만들잖아요. 근데 니네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작가들 보라고. 스탭들 보라고. 맞아요. 다 비정규직 박봉으로 일해. 지네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다 사회 비판한다고 그지. 자기부터 변하란 말이야. 자기부터. 맞습니다. 정말 이 작가님처럼 자기부터 변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한 100만 명 있으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살기 좋아질 거야. 100만 명이 있으면 TV 프로그램의 절반이 시사평론에 나와서 하루 종일 싸우고 있을 거예요. 손오공이 됐으면 좋겠네. 머리 머리카락 뜯어가지고 제유리 기차처럼. 참 여성 편력은 닮으면 안 될 텐데. 그 100만 명.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쑥 들어오고 있지. 100만 명이 100만 명이 여성 편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진짜 민족적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박누리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네, 이렇게. 우리 직원을 왜 웃어, 밖에서? 열정페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총정도 16번째 방송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방송은 두 분 어떠셨어요? 2부가 약간 짧은데, 1부를 길게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2부가 좀 우울한 주제가 많아가지고. 아니, 그렇죠. 좀 재밌는 거 좀 갖고 와봐. 참, 근데 메인 코너인데. 이게 정권 교체가 돼야 재밌는 주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뭔 상관이야. 지금 이 헬조선에선 답이 없어. 답이 없습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뭔가 방송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오창석의 그 더러운 발언 때문에. 네. 게시판이 난리가 났잖아요. 오창석이 쫄은 것 같아,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좀 약하네요. 아니요, 많이 날렸는데.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과열찬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하세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대통령 후보 안 될 거잖아. 꿈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하세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까봐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본인에게 되지 주어진 않아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뭐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 있어요? 아니, 마지막으로 못다한 색드립 있어요? 없습니다. 색드립이 아니고 색드립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팟캐스트 선명이야 청정구역 16번째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더 선명하게 재밌고 즐거운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그럼요. 느끼는 게 여기 형제복지원의 그 공무원들의 월급이 다른 그 요양시설의 복지 월급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희망원. 네, 희망원이. 그 사장급, 희망원의 원장급은 다른 똑같은 규모의 그 시설보다는 약 1,000만 원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받는 만큼 더 큰 처벌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충격적인 거는 결국은 이게 우리는 뭐 천주교를 믿었는데 배신당했던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에 대해서 네. 이건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주목받는다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월한 신체를 가진 것이 대중의 신화가 되고 거대 사업이 되어버린 시대에서 불완전한 장애를 가진 것은 감추어야만 하는 일이 됐다. 그것은 지배계층의 행복과 평온이라는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격리해서 돌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질병과 장애에 대해 눈을 감는 것과 같은 착각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를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격리라는 말 단어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네. 차별적 용어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21세기 들어서는 인권이라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뭐 그런 거였는데 자 이런 정말 벌건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부 고발을 하신 분의 어떤 그분의 앞에 진로에 대해서도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내부 고발자를 잘 지켜주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외국 같은 경우는 담합행위나 이런 걸 했을 때 리니언시 제도라고 해서 그 내부 고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담합 과징금 자체를 뭐 그 고발한 사람한테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고발하신 분도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니언시라는 뜻이 관용이라는 뜻이고 천주교에서의 고해성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정부 당국이 나서야겠죠. 이 네, 문제에서.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된 뒤에 대구시가 11월 9일까지 희망원을 특별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뭐 14일에 국회에서는 이 대구 희망원 관련된 국정감사도 열린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129명의 죽음이 있기 전에 좀 그래야죠. 잘 알려져서 잘 됐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꼭 언론에 나오면 움직여. 네, 뭐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네. 또 공무원들의 면평, 복지부동. 아니 뭐 그 문제 있는 거 알아도 맞아요. 내가 괜히 시끄럽게 하면 내 진급에 좀 그런 거예요. 내가 불이익 받고 이럴까봐 그냥 다 조용하게 넘어가는 거거든. 먼저 움직여야지.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유린 사건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꿈나라벽이 광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서 화물연대까지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물연대는 왜 파업에 나선 걸까요? 그 전에 좀 밖에 계신 분 화물연대에서 오신 것 같은데? 예. 가만히 있어 와요. 흔들지 말고 안 보여. 가만히.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예. 국민 피해 성과주의 반대. 성과주의 반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운송노조에서 예, 오셨습니다.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설명해주세요. 일단 8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인데요. 얘는 참 제목은 잘 져. 발전 방안. 어? 그러니까 뭔가 발전하고 뭔가 좋은 반대하면 뜻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거. 그렇지. 그 발전 방안 내놨는데 노조가 반대? 빨갱이들 이런 거잖아. 네. 그리고 무슨 뭐 공공부문 개혁을 반대해? 제목 짓는 거는 4대강도 녹색 성장 아니었습니까? 큰빛 이끼벌레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발표 방안을 보면은 국토부 물류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한다라고 이제 취지는 좋게 말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증차 규제를 풀어서 무한 증차를 가능하게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규제라는 얘기잖아. 이 규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건데 수급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화물차가 신규 낼 때 오케이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화물차가 있으면 조정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는 이게 규제이기 때문에 풀어져서 화물차를 새롭게 하고 싶으면 다 해라 이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다운되겠지. 그렇죠. 그럼 기업은 좋아.
지들끼리 경쟁해갖고 싸게 한다, 물류를 싸게 한다. 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기업은 좋은 거잖아. 그렇죠. 대신에 화물 운송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약에 개당 1,000원에 뭐 한 개 옮긴다 그러면 개당 600원, 500원, 400원 자꾸 떨어지겠지. 서로 출력 경쟁되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뜻이군요. 예전에 김문수 전 도지사가 김부겸 의원이랑 대구에서 붙을 때 택시가 너무 많다고 감차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입제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입제는 뭔가요? 두 번째 지입제주인데 네. 지입제도 기업은 아주 좋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안가에서 뭐 화물을 운송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화물차 한 대 사.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원을 뽑아가지고 기사를 뽑아서 화물 운송 시키잖아. 그게 아니고 지입제는 화물차 네가 갖고 들어와야. 네가 갖고 우리 안가로 들어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는 물류 비용 안 나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대신에 기사는 이 화물차 큰 화물차는요 1억도 넘어요. 그거 자기 돈으로 사면 매달 할부 갚을 생각해봐. 중고도 한 5천 6천 해. 그러면 월급 받아갖고 혹은 뭐 돈 받아가지고 그거 다 한 달에 그 할부되면 땡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기업은 좋으니까 이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지입제 폐지하라 그러는데 이걸 지입제 유지하겠다. 이게 무슨 화물 발전 개선 방안이야. 계속 이제 이 번호판을 소유한 운송업체가 물량이 없이도 지입기사들로부터 이제 지입료를 받고 번호판만 돌려가면서 수익 창출하고 있다는데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일반 화물의 평균 지입료는 월 19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화물의 94.5%가 지입 차량인데 21만 7천여 대가 지입료를 낸다고 하면 이를 액수로 환산을 했을 때 417억 1년이면 5천억이 넘는 돈을 지입 기사들 주머니에서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지입제를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무슨 가맹 사업의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기사들 목을 죄가지고 자본가들 배불러주는 그런 거죠. 지금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그거예요. 거는? 그게 발전 방안이라는 거야. 지금 지금도 사실은 뭐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화물차 기사들만 그냥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류 자본들이 요구하는 거 지금보다 물류 비용을 더 아껴야 된다. 그걸 지금 하자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사실 기사들끼리 무한 경쟁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안전상에도 문제가 되거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대가 낮아지면은 한 번 갈 거 두 번 해야 되고 그럼. 더 훨씬 더 안전운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잠 덜 자야 되고 뭐 네,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건 너무 이 정부는 이렇게 노동자들 목재 가지고 자본가들한테 자꾸 돈을 밀어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자꾸 여기 따라가 조중동에서 또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발전 방안 했는데 노조가 반대한다고. 그 노조가 격렬하게 투쟁하는 모습만 화면으로 자료 화면을 보내주고. 사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겠는데 과연 경기 부양의 본질 목적은 무엇인가? 그럼 결국 있어요. 부원장 가사 도우미로 있었던 분인데 네. 맞아요.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브레이즈하고 팬티만 입고 목욕시켜달라. 어머. 미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런 것도 저질렀다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짓인데. 이제 부원장 아들이 장애가 있다 그래요. 그래 그걸 이용한 거죠. 부원장의 권력으로서.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지금 증언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서 씨인데 서 씨가 받았던 그 식모생활하는 월급이 4만 원이었다고. 월급이 4만 원. 4만 원 받고 설거지 청소 다 했다. 하루에 4만 원도 아니고. 사실 하루에 4만 원도 작은 거잖아요.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좀 충격적인 몇 개 있었는데 약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약이 냉장 보관이면은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상온에 방치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가 가득 차서 약으로 다른 약으로 조금 남아있는 것만 상온에 놓아두었다라고 해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막걸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마시려고. 그 뭐 새벽에 환자가 아파서 간호사를 요청해도 자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랬대요. 그리고 본인들이 칼퇴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저녁 약 복용 시간이 6시잖아요. 6시 먹을 때 줘야 되는데 칼퇴근 하려고 4시 반에 약을 복용을 시킨대요. 빈속에. 그리고 4시 반에 먹이고 바로 퇴근하고 동절기에는 조기 퇴근을 위해서 3시 반에 복용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약 자체가 굉장히 강한 성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빈속에 먹으면 또 다른 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신경과 의사가 나와서 말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는 거죠. 편의상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어쨌든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지금 운영 주체가 천주교 교구잖아요. 네. 운영 주체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 직원들도 다 물갈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부 고발이 직원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이 문제가 있는 거 누구보다 직원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도 알지만 이거를 어떻게 말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는 본인도 이제 이득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규모의 복지시설들이 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이런 문제가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일이 터지면 항상 전수조사 한다 그러거든. 근데 전수조사 하면 뭐 하냐고. 전수조사 합니다 하고 들어갔을 때는 다 자기들끼리 이제 뭐 말 맞추고. 말 맞추고 입 닫고 다 하거든. 네. 그러니까 상시 감시 시스템을 벌여놔야 되고 지자체 공무원들 다 있잖아요. 네. 이게 복지단체를 만드는 공무원들 다 있다고.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내 식구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감시 시스템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또 저는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의 폐해라고 느끼는데 이 희망복지원이 사실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직원들이 자기 퇴근하기 빨리 하려고 이런 짓 하는 거 보면은 직업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출근 퇴근하는 직장인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거고 그리고 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희망원 내부에서 서로 폭행을 해서 숨지는 사망사고도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는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 중에는 빨간 약이 있는데 빨간 알약이 이제 클로로프 프로마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항정신성 약물인데 졸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우는 거예요, 그냥. 귀찮다 이거지 뭐.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이제 관리자의 편의를 너무 강조한 것이다. 졸린 상태로 돌아다닐 때 그 환자의 상태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빈속에 복용하게 만든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환자 그 원생 수를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또 희망원의 그 개인들이 아마 또 그 많이 후원해 준 사람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이거 뒤통수 맞은 거잖아. 그렇죠.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네, 미쳤으니까 맞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책임져 져버리고.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6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박수 안 쳐? 박수 치세요. 네, 네. 네, 오늘 2부에도 감사합니다. 밖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네요. 환호성을. 네. 네, 오늘 2부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 근데 진짜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 안 걸리셨어요? 두 분? 아니 갑자기 추워져서 걸린 거예요? 아니면은 불꽃 보러 갔다 왔어요? 네. 네, 아니, 혹시 불꽃 보러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걸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될 만한 일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운동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운동 너무 열심히 땀 쫙. 아, 저 밖에서 하는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땀 빼고 나서 갑자기 스릴 또 있어. 따뜻한 데 들어가고 하면 땀 진짜 나고 미쳤다. 네, 진짜 미쳤다. 감기 걸릴 수 있죠. 아, 그럼요. 참. 하여튼 환절기니까 지금. 네, 이때 감기가 여러분. 제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 첫 주제는 대구 희망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진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뤄졌다고 두 분 예.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못 보셨어요? 네. 최근 2년 8개월 동안 무려 129명이 여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때 저희가 잠깐 언급했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새누리당이 거의 삭실하고 있잖아요. 대구는. 네. 그런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주시하고 있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더 이 문제 지적하고 있다. 문제가 아니냐. 이런 잠깐 언급했었는데 어차피 방송힘이라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해주는 바람에 국민적 이슈가 되지 않았나. 대구 희망원이 어떤 곳인가요? 어떤 곳이에요? 일단 대구 희망원은 1958년이죠. 1958년 대구시가 노숙인 시설로 설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있는 불황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돌봄하는 보호소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현재 36년째 천주교 대구교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그 천주교 쪽으로 이제 이동한 거죠. 네네. 1980년부터 주체가. 예, 옮겨왔고요. 대구 천주교 교회 유지재단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종교 단체가 복지시설 많이 운영하는데 그나마 천주교가 제일 잘한다라는 평을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서 참 안타깝네요. 역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제도보다. 뭐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아이러니한데 이제 뭐 근데 사실은 이제 친일에 앞장섰던 대구대 교구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구 천주교구는 1980년부터 이관이 됐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보위에 교구 신부 2명이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권의 색채를 좀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재 권력을 비호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챙겨받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반면에 전국 최우수 사회복지시설로
상을 듬뿍듬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네. 재단을 이게 뭐 감시 같은 게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세 번째로 큰 복지시설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내부 직원이 쪽지를 통해서 내부 비리를 고발을 했고 그 이후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제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깥에서 먼저 밝혀져야 되는데 내부 비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29명이 사망한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이거 뭐 임금 착취도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보면 맞아요. 시간당 809.7원을 받는데요. 식당 노동자들이. 8,000원이 아니고 800원? 그러니까 그냥 밥만 주고 일 시키는 거야 그냥. 와. 그랬던 것이고 그것 말고도 그 급식비 횡령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장부상에는 소고기가 매주 나가고 돼 있는데 소고기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장부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빼돌리고 결국은 이게 뭐 지자체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단체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다 다른 데로 새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개인이 먹고 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한겨레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2012년 1월 3일부터 2013년 11월 1일 급식 전표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나나 6손을 샀는데 청구서에는 13박스, 사과 뭐 40박스로 청구가 돼 있거나 유구를 30kg 샀다고 했는데 계산은 40kg으로 청구를 했다든지 절김치는 135kg인데 계산은 180kg으로 청구돼 있어서 분석 결과 23개월간 121건의 식품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총 차액이 1억 743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매달 467만 원 정도가 공중분해 착복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삥땅 처먹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삥땅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 보면은 원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폭언은 뭐 일상적인 것이고요. 폭력 행위까지 서슴치 않게 벌어졌다고 하니까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 아니 근데 이게 일반 단체가 아니라 천주교회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야, 수가 있을까? 등잔 밑이 과거에 어두운 거죠. 부산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 상당한 문제 있었고, 뭐, 원생들을 아무 데서 막 죽여가지고 땅 파봐서 묶고 온 걸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뒤늦게 이제 터진 거였는데, 그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게 21세기에서도 또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뭐 규모로 따지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디 외곽 지역도 아니고 대구 광역시라는 굉장히 큰 지역에서 지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오창석 말처럼 그 독재 권력의 그늘 아래서 대형 복지시설을 그냥 손쉽게 따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걸로 이제 권력의 어떤 그 서강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그 잘못됐어요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겁이 나가지고 그때는 그랬고 그게 지금 나중에는 천주교라는 재단에 숨어버렸죠. 천주교 이름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뭐 종교 탄압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한 번은 권력 한 번은 종교 그늘 아래 숨어서 이런 비인간적인 작태를 저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집단 그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철학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개인의 지성보다 집단의 지성이 낫다고. 서로 쉬쉬한 거죠. 이게 2013년에 쪽지를 돌려서 내부 고발했다는데 지금에서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다시 주목을 받는다는 건 3년 동안 묵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3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2년간 129명이 사망을 했고 2013년에 희망원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내용을 인터넷 메신저로 직원들에게 어떤 사람이 일제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희망원 측에서 쪽지 발송자를 추적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의문의 발송자 방법을 바꿔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야 여러 가지 시도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걸리지 않게 수신자만 적힌 우편 수백 통을 대구시 언론과 각종 기관 시민단체, 천주교 대구대 교구, 성당, 수녀원 등에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뭐 사회가 그러면은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희망원인데 참 제목은 희망이 엄청 전혀 희망이 반대로 가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한 거냐면 2년 8개월간 129명 사망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형제복지원이 12년간 500여 명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 인원의 3년 동안 수용 인원 10% 10명 중 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수치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는 뭐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또 성적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한 분은 그렇게 또 증언을 했. 택시가 너무 많다고. 감차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입제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입제는 뭔가요? 두 번째 지입제주인데 네. 지입제도 기업은 아주 좋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안가에서 뭐 화물을 운송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화물차 한 대 사.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원을 뽑아가지고 기사를 뽑아서 화물 운송 시키잖아. 그게 아니고 지입제는 화물차 네가 갖고 들어와야. 네가 갖고 우리 안가로 들어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는 물류비용 안 나고 얼마나 좋아. 그쵸. 그쵸. 대신에 기사는 이 화물차 큰 화물차는요 1억도 넘어요. 그거 자기 돈으로 사면 매달 할부 갚을 생각해봐. 중고도 한 5천 6천 해. 그러면 월급 받아갖고 혹은 뭐 돈 받아가지고 그거 다 한 달에 그 할부되면 땡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기업은 좋으니까 이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지입제 폐지하라 그러는데 이걸 지입제 유지하겠다잖아. 이게 무슨 화물 발전 개선 방안이야. 계속 이제 이 번호판을 소용한 운송업체가 물량이 없이도 지입기사들로부터 이제 지입료를 받고 번호판만 돌려가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일반 화물의 평균 지입료는 월 19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화물의 94.5%가 지입 차량인데 21만 7천여 대가 지입료를 낸다고 하면 이를 액수로 환산을 했을 때 417억 1년이면 5천억이 넘는 돈을 지입 기사들 주머니에서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지입제를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무슨 가맹사업의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기사들 목을 죄가지고 자본가들 배불러주는 그런 거죠. 지금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그거예요. 거군요. 그게 발전 방안이라는 거야. 지금 뭐 비용 지금도 사실은 뭐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것 같은데 화물차 기사들만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류 자본들이 요구하는 거 지금보다 물류 비용을 더 아껴야 된다. 그걸 지금 하자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사실 기사들끼리 무한 경쟁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안전상에도 문제가 되거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대가 낮아지면은 한 번 갈 거 두 번 해야 되고 그럼. 더 훨씬 더 안전운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잠 덜 자야 되고 뭐 네,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건 너무 이 정부는 이렇게 노동자들 목재 가지고 자본가들한테 자꾸 돈을 밀어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자꾸 여기 따라가 조중동에서 또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발전 방안 했는데 노조가 반대한다고. 그 노조가 격렬하게 투쟁하는 모습만 화면으로 자료 화면을 보내주고. 사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겠는데 과연 경기 부양의 본질 목적은 무엇인가? 그럼 결국 일반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행 방안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기업을 가진 소수의 기득권자 또는 사용자만 잘 살지 일반 국민들이나 피용자들은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더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 부양의 본질과 목적에 위배되는 거죠. 지금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화물차 운전자들이 돈 상당히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억대 연봉이에요. 네. 본인들의 그 직업에 자부심도 있어, 프라이드도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으로도 천시해요. 운전에 3D라고 하고. 3D라 그러고. 그리고 사실은 돈벌이도 안 돼. 그쵸. 이런 걸 사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자빠졌으니까 지금 고용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화물연대 파업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 그랬어요. 네가 국민 마음을 어떻게 알아? 어디 국민. 그러면서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악화된 물류 상황을 오히려 화물연대가 악용하고 있다라고. 그냥 이거 네.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나쁘게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건 본인들이면서. 그렇죠. 참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정부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장관입니다. 현대차 파업, 뭐 억대 연봉, 규정 노조 이따구 소리 하고 자빠졌잖아. 그 현대차 노조 최근 책을 읽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자기가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산에 뒀다고 했다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관리를 잘 해야지. 근데 사실은 억대 연봉 규정 노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회사가 정말 그 뛰어난 뭐 디자이너나 경영자가 있어서 또 돌아가는 게 있지만 결국은 그 밑에서 노동자들이 그걸 정말 부품 하나를 조립하고 관리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자동차라는 완제품이 나오지 않잖아요. 난 노동자를 귀족이라 부르는 집단은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땀 흘리는 사람이 귀족이 그분들이 귀족이면 본인들은 뭐야? 황제야? 철용인. 그리고 걔네들 지금 논리도 웃긴 게 좋다. 그건 1억 가까이 받는 뭐 현대자동차 규정 노조 치자고. 그러면 이 돈 적게 받는 화물연대 노조들은 우대해줘야지. 그렇죠. 근데 모든 노조를 지금 다 비판하고 국민이 용납치 않을 건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앞뒤 맞는 말이냐고 그러면. 화물연대 그 운전자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 요렇게 협상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등치시키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제 뭐 투쟁하고 지금 뭐 화물연대에서 물류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 사실 어쨌든 뭐 며칠간은 마비될 거 아니에요 물류 시장이. 네네. 그걸 또 노동자 책임에 돌리겠지.
그러면 어떻게 운송 차질 빚고 몇억 원의 손실이 나오고 그걸 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집에서 하중을 도배할 거고 그럼 또 안타깝게 국민들이 또 노동자들 속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잘못된 정책에 있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오피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오피스 하는 사람들끼리 손잡고 나아가야지. 그리고 저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출도 파업 하잖아. 그러면 우리 조금 불편한 건 우리가 참겠습니다. 그쵸.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운동이 이번에 전개됐었죠. 했나요? 네, 실제로 우리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벽보 같은 게 붙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근데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한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약자하고 소외되고 그러기 때문에 투쟁하는 거야.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좀 알아봐 달라고. 그리고 다시 투쟁하는 거고. 그런데 무슨 씨 정권 잡고 있는 당대표가 다시 투쟁하고 쳐다빠졌으니 잘하는 짓이다. 아,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그걸 이상하게 규정을 하려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를 먼저 들어보는 게 그쵸. 순리죠.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정부 역시 정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무작정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이분들이 뭐 지금 오부본 말처럼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청정구역 청취자들 분들은 당연히 화물연대나 철도파업 지지해 줄 것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대차 노조가 그렇게 앞서가가지고 투쟁도 하고 임금 협상 투쟁도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임금이 올라간 거 그쵸.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뭔가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럼요. 건데 또 그거를 우리 같은 똑같은 위치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지예요. 노동자와 노동자 간에 노동가 이간질 있네. 싸우게 하는 거. 음,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다 억대 연봉 받고 잘 살면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쵸. 다 같이 잘 살면 좋을 텐데 참. 네, 어쨌든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좀 우리부터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6살난 그 입양한 딸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 사체를 훼손하기까지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난달이었죠. 29일 입양한 6살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고 파리채로 때린 후에 무려 17시간 동안 투명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서 방치했다가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거는 이 아이의 양부모와 동거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포천의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서 시신을 불태우고 훼손하고 안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2년 전에 친어머니로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입양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를 축제에 데려갔다가 잃어버렸다고 친모에게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잃어버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잃어버렸다 구라치고 한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한번 그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아동 학대 문제로 그 아동이 죽은 일들이 최근에 꽤 많았지 않습니까? 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기묘한 동거야. 여기도 지금 동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모가 있는데 20살짜리 어떤 사람이 같이 동거하는 이상한 그죠? 그리고 그 20살짜리 여성도 아이가 학대당할 때 같이 동참했고 또 아이가 죽었을 때 그걸 모른 척하고 또 사체 유기했을 때도 같이 가서 뭐 불에 태우고 뭐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규명한 동거인데 이 전의 사건도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그 안에서 아동 학대가 돼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거한 사람들이 다 입국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이랬어요. 이거는 저는 사회적으로 한번 파볼 필요가 있다. 왜 꼭 이렇게 기묘한 동거 일어났을 때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다들 여기 아동학대에 동참하고 나중엔 다 입을 맞추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심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입양했잖아요. 네. 입양해서 결국은 죽인 건데 우리가 보통 입양한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입양 절차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엄청 까다로워요. 거든요. 이게 법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입양할 때 굉장히 서류를 한 20가지 떼야 돼. 그러면서 입양 기관에서 법원이 봅니다. 입양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 이 사람이. 그래서 양부모 전가 기록도 한번 보고요. 지금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불행한 의지가 있는지. 경제력이 없으면 애를 데리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가서 뭐 굶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서류 다 봐요. 문제 있나 없나 싹 보고. 그리고 단계도 상당히 한 4단계, 5단계 거쳐. 그래서 그 기관에서 입양하는 건 문제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터져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건 기관 입양이 아니고요. 사적 입양이요. 개인 입양. 그러니까 친부, 친모가 오케이 해가지고 양부한테 간 거야.
그러면 조금 그냥 뭐 별로 아무것도 안 봐요. 안 봐.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이 아이 죽인 양부가 전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과 10범의 그쵸?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전과가 있었어. 그럼에도 또 그 수입이 일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탁 됐거든. 이것은 친부가 이 양부한테 애를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법원에서 다른 거 안 보고 오케이 해 하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기간 입양만큼 아니래도 어느 정도는 단계를 거쳐서 서류 같은 걸 볼 필요가 있다. 아니 정말 아무한테 막 가면 어떡해. 그쵸. 친부나 친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애를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구든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세요 하면 양부가 네. 잘 봐줄게 하겠지. 그 앞에서 뭐 학대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살펴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믿고 맡긴 거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조금 개입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글쎄요. 그냥 이런 개인 간 입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분명히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을 것이다. 학대 같은 게. 부모로 따지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디 외곽 지역도 아니고 대구 광역시라는 굉장히 큰 지역에서 지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오창석 말처럼 그 독재 권력의 그늘 아래서 대형 복지 시설을 그냥 손쉽게 따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걸로 이제 권력의 어떤 그 서강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그 잘못됐어요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겁이 나가지고 그때는 그랬고 그게 지금 나중에는 천주교라는 재단에 숨어버렸죠. 천주교 이름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뭐 종교 탄압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한 번은 권력 한 번은 종교 그늘 아래 숨어서 이런 비인간적인 작태를 저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집단 그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철학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개인의 지성보다 집단의 지성이 낫다고. 서로 쉬쉬한 거죠. 이게 2013년에 쪽지를 돌려서 내부 고발했다는데 지금에서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다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3년 동안 묵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3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2년간 129명이 사망을 했고 2013년에 희망원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내용을 인터넷 메신저로 직원들에게 어떤 사람이 일제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희망원 측에서 쪽지 발송자를 추적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의문의 발송자 방법을 바꿔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야 여러 가지 시도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걸리지 않게 수신자만 적힌 우편 수백 통을 대구시 언론과 각종 기관 시민단체, 천주교 대구대 교구, 성당, 수녀원 등에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뭐 사회가 그러면은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희망원인데 제목하고 좀 희망이 반대로 가네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한 거냐면 2년 8개월간 129명 사망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형제복지원이 12년간 500여 명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 인원의 3년 동안 수용 인원 10% 10명 중 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수치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는 뭐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또 성적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한 분은 그렇게 또 증언을 했어요. 부원장 가사 도우미로 있었던 분인데 네, 그분은 맞아요.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브레이즈하고 팬티만 입고 목욕시켜달라. 미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런 것도 저질렀다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짓인데. 부원장 아들이 장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거죠. 부원장의 권력으로서.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지금 증언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서 씨인데 서 씨가 받았던 그 식모생활하는 월급이 4만 원이었다고. 월급이 4만 원. 4만 원 받고 설거지 청소 다 했다. 하루에 4만 원도 아니고. 네. 사실 하루에 4만 원도 작은 거잖아요.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좀 충격적인 게 몇 개 있었는데 약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약이 냉장 보관이면은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상온에 방치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가 가득 차서 약으로 다른 약으로 조금 남아있는 것만 상온에 놔두었다라고 해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막걸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마시려고. 그 뭐 새벽에 환자가 아파서 가동사를 요청해도 자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랬대요. 그리고 본인들이 칼퇴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저녁 약 복용 시간이 6시잖아요. 6시 먹을 때 줘야 되는데 칼퇴근 하려고 4시 반에 약을 복용을 시킨대요. 빈속에. 그리고 4시 반에 먹이고 바로 퇴근하고 동절기에는 조기 퇴근을 위해서 3시 반에 복용을 시킨대요. 그게 약 자체가 굉장히 강한 성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빈속에 먹으면 또 다른 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신경과 의사가 나와서 말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는 거죠. 편의상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어쨌든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운영 주체가 천주교 교구잖아요. 네. 운영 주체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 직원들도 다 물갈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부 고발이 직원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이 문제가 있는 거 누구보다 직원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도 알지만 이거를 어떻게 말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는 본인도 이제 이득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규모의 복지시설들이 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이런 문제가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일이 터지면 항상 전수조사 한다 그러거든. 근데 전수조사 하면 뭐 하냐고. 전수조사 합니다 하고 들어갔을 때는 다 자기들끼리 이제 뭐 말 맞추고. 말 맞추고 입 닫고 다 하거든. 네. 그러니까 상시 감시 시스템을 벌여놔야 되고 지자체 공무원들 다 있잖아요. 네. 이게 복지단체를 만든 공무원들 다 있다고.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내 식구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감시 시스템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또 저는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의 폐해라고 느끼는데 이 희망복지원이 사실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직원들이 자기 퇴근하기 빨리 하려고 이런 짓 하는 거 보면은 직업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출근 퇴근하는 직장인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거고 그리고 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희망원 내부에서 서로 폭행을 해서 숨지는 사망 사고도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는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 중에는 빨간 약이 있는데 빨간 알약이 이제 클로로프 프로마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항정신성 약물인데 졸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우는 거예요, 그냥. 귀찮다 이거지 뭐.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이제 관리자의 편의를 너무 강조한 것이다. 졸린 상태로 돌아다닐 때 그 환자의 상태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네, 팟캐스트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6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박수 안 쳐? 박수 치세요. 네, 네. 네, 오늘 2부에도 감사합니다. 밖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네요. 환호성을. 네. 네, 오늘 2부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 근데 진짜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 안 걸리셨어요? 두 분? 아니 갑자기 추워져서 걸린 거예요? 네, 아니면 불꽃 보러 갔다 왔어요? 네. 네, 아니, 혹시 불꽃 보러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걸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될 만한 일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운동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운동 너무 열심히 땀 쫙. 저 밖에서 하는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땀 빼고 나서 갑자기 스릴 또 있어. 따뜻한 데 들어가고 하면 땀 진짜 나고 미쳤다. 네, 진짜 미쳤다. 감기 걸릴 수 있죠. 그럼요. 참. 하여튼 환절기니까 지금 네, 이때 감기가 제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첫 주제는 대구 희망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진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뤄졌다고 두 분 예.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저 못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최근 2년 8개월 동안 무려 129명이 여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때 저희가 잠깐 언급했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새누리당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대구는. 네. 그런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주시하고 있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더 이 문제 지적하고 있다. 문제가 아니냐 이런 잠깐 언급했었는데 어차피 방송 힘이라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해주는 바람에 국민적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 대구 희망원이 어떤 곳인가요? 어떤 곳이에요? 일단은 대구 희망원은 1958년이죠. 1958년 대구시가 노숙인 시설로 설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있는 불황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돌봄하는 보호소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현재 36년째 천주교 대구교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그 천주교 쪽으로 이제 이동한 거죠. 네네. 1980년부터 주체가. 예, 옮겨왔고요. 대구 천주교 교회 유지재단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종교 단체가 복지시설 많이 운영하는데 그나마 천주교가 제일 잘한다라는 평을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서 참 안타깝네요. 역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제도보다. 뭐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 아이러니한데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친일에 앞장섰던 대구대 교구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구 천주교구는 1980년부터 이관이 됐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보위에 교구 신부 2명이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권의 색채를 좀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재 권력을 비호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챙겨받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반면에 전국 최우수 사회복지시설로
상을 듬뿍듬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네. 재단을 이게 뭐 감시 같은 게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세 번째로 큰 복지시설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내부 직원이 쪽지를 통해서 내부 비리를 고발을 했고 그 이후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제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깥에서 먼저 밝혀져야 되는데 내부 비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29명이 사망한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이거 뭐 임금 착취도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보면 맞아요. 시간당 809.7원을 받는데요. 식당 노동자들이. 8,000원이 아니고 800원? 그러니까 그냥 밥만 주고 일 시키는 거야 그냥. 와. 그랬던 것이고 그것 말고도 그 급식비 횡령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장부상에는 소고기가 매주 나가고 돼 있는데 소고기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장부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빼돌리고 결국은 이게 뭐 지자체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단체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다 다른 데로 새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개인이 먹고 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한겨레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2012년 1월 3일부터 2013년 11월 1일 급식 전표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나나 6손을 샀는데 청구서에는 13박스, 사과 뭐 40박스로 청구가 돼 있거나 유구를 30kg 샀다고 했는데 계산은 40kg으로 청구를 했다든지 절김치는 135kg인데 계산은 180kg으로 청구돼 있어서 분석 결과 23개월간 121건의 식품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총 차액이 1억 743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매달 467만 원 정도가 공중분해 착복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삥땅 처먹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삥땅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 보면은 원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폭언은 뭐 일상적인 것이고요. 폭력 행위까지 서슴치 않게 벌어졌다고 하니까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 아니 근데 이게 일반 단체가 아니라 천주교회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근데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등잔 밑이 과거에 얻은 거예요. 부산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 상당한 문제 있었고 뭐 원생들을 아무 데서 막 죽여가지고 땅 파봐서 묶고 온 걸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뒤늦게 이제 터진 거였는데 그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게 21세기에서도 또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뭐 그리고 그것도 빈속에 복용하게 만드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환자 그 원생 수를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또 희망원의 그 개인들이 아마 또 그 많이 후원해 준 사람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 뒤통수 맞은 거잖아. 그렇죠.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네, 미쳤으니까 맞아요. 그분들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그럼요. 느끼는 게 여기 형제복지원의 그 공무원들의 월급이 다른 그 요양시설의 복지 월급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희망원. 네, 희망원이. 그 사장급, 희망원의 원장급은 다른 똑같은 규모의 그 시설보다는 약 1,000만 원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받는 만큼 더 큰 처벌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충격적인 거는 결국은 이게 우리는 뭐 천주교를 믿었는데 배신당했던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에 대해서 네. 이건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주목받는다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월한 신체를 가진 것이 대중의 신화가 되고 거대 사업이 되어버린 시대에서 불완전한 장애를 가진 것은 감추어야만 하는 일이 됐다. 그것은 지배계층의 행복과 평온이라는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격리해서 돌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질병과 장애에 대해 눈을 감는 것과 같은 착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를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격리라는 말 단어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네. 차별적 용어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21세기 들어서는 인권이라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뭐 그런 거였는데 자 이런 정말 벌건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고발을 하신 분의 어떤 그분의 앞에 진로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내부 고발자를 잘 지켜주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외국 같은 경우는 담합행위나 이런 걸 했을 때 리니언시 제도라고 해서 그 내부 고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담합 과징금 자체를 뭐 그 고발한 사람한테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여기 내부 고발하신 분도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니언시라는 뜻이 관용이라는 뜻이고 천주교에서의 고해성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정부 당국이 나서야겠죠.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된 뒤에 대구시가 11월 9일까지 희망원을 특별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뭐 14일에 국회에서는 이 대구 희망원 관련된 국정감사도 열린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129명의 죽음이 있기 전에 좀 그래야죠. 잘 알려져서 잘 됐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꼭 언론에 나오면 움직여. 네, 뭐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형제 복지원 사건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또 공무원들의 면평, 복지부동. 아니 뭐 그 문제 있는 거 알아도 맞아요. 내가 계속 시끄럽게 하면 내 진급에 좀 그런 거. 내가 불이익 받고 이럴까봐 그냥 다 조용하게 넘어가는 거거든. 먼저 움직여야지.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유린 사건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나라배기 광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서 화물연대까지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물연대는 왜 파업에 나선 걸까요? 그 전에 좀 밖에 계신 분 화물연대에서 오신 것 같은데? 예. 가만히 있어 와요. 흔들지 말고 안 보여. 가만히.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예. 국민 피해 성과주의 반대. 성과주의 반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운송노조에서 예, 오셨습니다.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설명해주세요. 일단 8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인데요. 얘는 참 제목은 잘 지어. 발전 방안. 그러니까 뭔가 발전하고 근데 뭔가 좋은 반대하면 뜻으로. 발전을 조회하는 거. 그렇지. 발전 방안 내놨는데 노조가 반대? 빨갱이들 이런 거잖아. 네. 그럼 무슨 뭐 공공부문 개혁을 반대해? 하여튼 제목 짓는 거는 4대 강도 녹색 성장 아니었습니까? 큰 빛 이끼벌레만 성장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발표 방안을 보면은 국토부 물류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한다라고 이제 취지는 좋게 말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증차 규제를 풀어서 무한 증차를 가능하게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규제라는 얘기잖아. 이 규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건데 수급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화물차가 신규 낼 때 오케이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화물차가 있으면 조정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는 이게 규제이기 때문에 풀어져서 화물차를 새롭게 하고 싶으면 다 해라 이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다운되겠지. 그렇죠. 그럼 기업은 좋아. 지들끼리 경쟁해갖고 싸게 한다, 물류를 싸게 한다. 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기업은 좋은 거잖아. 그렇죠. 대신에 화물 운송하시는 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약에 개당 1,000원에 뭐 한 개 옮긴다 그러면 개당 600원, 500원, 400원 자꾸 떨어지겠지. 서로 출혈 경쟁되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뜻이군요. 예전에 그 김문수 전 도지사가 김부겸 의원이랑 그 대구에서 붙을 때